한국? 하하하! 절대 개발 못할 겁니다. 미 국방부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조 원을 쏟아붓고도 차세대 어뢰 개발에 실패한 미국. 미 해군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한국의 핵심 기술을 공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부품 차단 협박에 외교 압박까지 총동원하며 한국은 절대 저항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은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10억 달러 선납 조건과 72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고, 미국이 망설이는 사이 1조 2천억을 쥔 독일이 빈자리를 낚아채버린 겁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에 고개를 숙였고 제발 팔아달라며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전체를 뒤흔든 한국의 가차없는 결단, 지금 시작합니다. 예산은 단 1달러도 승인 불가다. 지금 당장 한국 가서 기술 뺏어와. 블랙우드 중장의 목소리가 보안 통신기를 찍고 나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3번 연속 폭발했고 상원 청문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시속 800km 초공동 어뢰, 물속에서 기포를 만들어 저항을 없앤 뒤 KTX의 3배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에 정확히 꽂히는 괴물이었어요. 그 AI 유도 알고리즘과 냉각 소스코드를 가져오지 못하면 제 30년군 경력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E. 벤스, 미 해군 체계사령부 수중전력개발국 부국장입니다. 계급은 대령이에요. 태평양 수중전력의 모든 프로젝트가 제 책상을 거쳐갔습니다. 프로젝트 레비아탄, 미 해군의 자존심이자 차세대 초공동 어뢰 개발 계획, 그걸 10년간 총괄한 사람이 접니다. 엔진이 2000도까지 치솟으며 시험 어뢰가 산산조각 나는 걸 3번이나 지켜봐야 했어요. 3번째 폭발 영상이 상원 예산위원회에 유출되는 순간 저는 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어요. 한국 따위에 머리를 숙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동맹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저들이 15년간 피땀 흘려 만든 핵심 기술을 공짜로 가져오는 겁니다. 명목은 한미 공동평가였어요. 그럴싸한 포장지를 씌워서 AI 소스코드를 통째로 빼내는 거죠. 블랙우드 중장의 지시는 간단명료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쓰지 말고 동맹의 목줄을 쥐고 흔들어서라도 기술을 훔쳐오라는 것이었어요. 자신 있었습니다. 3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한국은 결국 미국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지스함 핵심 부품, 군사위성 데이터 링크, 정찰자산 공유, 이 3가지 중 하나만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어떤 나라든 무릎을 꿇었어요. 하물며 한국이야 말할 것도 없겠습니까?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2층 보안 회의실, 두꺼운 요구서를 옆구리에 끼고 복도를 걸을 때까지도 저는 한치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수행원이 묵직한 철문을 열었어요. 저는 턱을 치켜들고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요구서를 테이블 한가운데 내리꽂았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한국이 만든 훌륭한 기술을 우리 태평양 함대의 시스템에 연동할 영광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동맹 간의 공동 R&D이니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선제 공격이었어요. 한국에 완성된 초공동 어뢰 AI 유도 알고리즘과 냉각, 핵심 기술을 무상으로 헌납하라는 노골적인 날강도 지시였습니다. 저는 거드름을 피우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이 정도 압박이면 맞은편에서 당장 안색이 변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때 맞은편 의자에 앉은 인물과 눈이 마주쳤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군복 위에 대한민국 해군 대령 계급장,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달라졌습니다. 15년 전 그 눈에는 참아 삼킨 굴욕이 서려 있었는데 지금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노도 원한도 초조함도 아무것도요. 그 공백이 오히려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무진, 15년 전 워싱턴이었습니다. 한국해군 대표단이 수직발사대 기술 이전을 요청하러 왔었어요. 저는 대표단의 선두에 서 있던 30대 소령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지도 못하게 했어요. 복도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너희 주제에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소령의 악물던 턱선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돌아서는 등 뒤에 대고 동료들과 웃었던 것까지요. 그 소령이 대한민국 초공동 어뢰 총괄단장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중전략무기 총괄단장 김무진 대령.
100번의 실패를 딛고 세계 최초의 괴물 어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어요. 옆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윤상우 수석 법무관. 국제방산계약만 수십 년째 담당해온 인물이라고 사전 보고에서 읽었어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턱을 더 높이 치켜들었어요. 미국 해군 대령의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요구서의 첫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김 대령, 오래간만이군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한미 공동평가 프로그램 참여는 한국에게 대단한 기회입니다. 미태평양 함대의 플랫폼에 한국 기술을 올릴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세계 시장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포장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뻔한 수작이었어요. 한국이 15년간 피땀 흘려 완성한 AI 유도 알고리즘과 냉각 소스코드를 통째로 넘기되 대가는 제로. 명목만 공동연구이지 실상은 기술 약탈이었습니다. 윤상우 법무관의 눈썹이 꼼틀했어요. 노신사의 입술이 열리려는 순간 김무진 대령이 왼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딱 그것뿐이었어요. 손바닥 하나. 그런데 윤 법무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손짓의 의미를 읽지 못했어요. 아직은요? 김무진 대령은 제가 내리꽂은 요구서를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고, 둘째 페이지를 넘기고, 셋째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눈동자만 좌에서 우로 정확하고 느리게 움직였어요. 마치 제가 공들여 짜놓은 온갖 수작의 민낯을 엑스레이로 한 줄 한 줄 해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를 부렸습니다. 테이블 위로는요. 테이블 밑에서는 오른쪽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무진 대령의 그 무표정한 침묵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를 하면 오히려 편했을 겁니다. 받아칠 준비는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만 읽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회의실 환기 장치의 낮은 웅웅거림만 천장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침묵을 깨야 했습니다. 김 대령, 미태평양 함대와의 연동은 한국 방위산업의 전례 없는 도약입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김무진 대령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흥미로운 표현이로군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비꼼도 사실을 확인하듯 읊조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피부를 긁었어요. 김무진 대령은 서류의 4번째 페이지를 넘기며 무언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덮었어요. 옆에 앉은 윤상우 법무관과 눈빛 한번 교환했습니다.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무슨 신호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짧은 눈짓이 지나간 뒤 회의실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진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김무진 대령이 서류를 제 쪽으로 도로 밀어냈어요. 조용히, 정확히 제 손이 닿는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15년 전 워싱턴 복도에서 제가 내려다봤던 그 눈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높이였어요. 이제는 그 눈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한국 따위가 뭐라고. 30년 경력의 미 해군 대령인 제가 서류 한 묶음 밀어낸 사내의 침묵 앞에서 목구멍이 바짝 마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다음날 아침 9시에 재개됐습니다.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김무진 대령의 그 무표정한 눈빛이 천장에 박혀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보안 통신기가 울렸어요. 블랙우드 중장이었습니다. 암호와 화상 연결이 잡히자마자 중장의 얼굴이 스크린에 떴어요. 펜타곤 집무실 뒤로 성조기가 보였습니다. 블랙우드 중장은 안경을 벗으며 저를 노려봤어요. 벤스, 상원 예산위가 2주 뒤에 청문회를 연다. 레비아탄 폭발 영상이 이미 위원장 손에 들어갔어. 내 목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목도 위태롭다는 뜻이야. 중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럴 때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산은 단일 달러도 쓸 수 없다. 의회가 감시하고 있어. 동맹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국의 AI 유도 알고리즘과 냉각 소스 코드를 확보해. 수단은 내가 알아서 해. 수단은 알아서 하라. 그 말의 뜻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훔치라는 거였어요. 공동 연구라는 껍데기를 씌워서 핵심만 빼내라는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한마디를 내뱉고 통신을 끊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무진 대령과 윤상우 법무관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김무진 대령의 테이블 위에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어요. 뚜껑이 열린 채로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저는 공세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날의 부드러운 포장은 집어치우기로 했어요. 블랙우드 중장이 동맹의 목줄을 쥐고 흔들라고 했으니까요. 김 대령, 어제 제안을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한미 공동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우리도 고려할 사항이 생깁니다. 뜸을 들였습니다. 김무진 대령의 반응을 살폈어요. 눈 하나 감지 않더군요.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이지스함 핵심 부품 공급 계약. 다음 분기 갱신건인데 워싱턴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요. 이지스함 핵심 부품을 끊겠다는 으름장이었어요. 그 부품 없이는 한국 해군의 최첨단 구축함이 항구에 묶이는 겁니다. 30년간 이 카드를 꺼내면 안 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데이비드 첸이 움찔했어요. 첸은 미해군 무기국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40대 중반의 실무자인데 이번 출장의 기술 검토 담당으로 따라왔어요. 첸이 제 귀에 바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벤스 대령님, 이건 선을 넘는 겁니다. 한국의 초공동 어뢰 데이터를 제가 분석해봤는데 저들은 이미 우리를 10년 이상 추월했습니다. 위협해서 될 상대가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싸워야 합니다. 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술자의 양심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양심이 아니라 결과였어요. 첸, 닥쳐. 한국은 영원한 미국의 하청업체야. 우리가 부품줄을 끊으면 저들 해군은 마비돼.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첸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첸을 윽박지른 기세를 몰아맞은 편을 노려봤습니다. 김무진 대령은 제 협박을 듣는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었습니다. 만년필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내뱉은 말을 적고 있었습니다. 이지스함 핵심 부품 공급 재검토, 한국 해군 운용 찾을 시사. 또박또박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요. 회의록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깨달은 뒤에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블랙우드 중장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수단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분명히 해두죠. 이건 요청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AI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산 협력 전반에 걸쳐 재평가가 불가피합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김무진 대령의 만년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걱서걱 펜촉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 일정하게 흘렀어요. 저는 그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저들의 리듬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윤상우 법무관은 팔짱을 낀 채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표정은 마치 예보된 태풍이 예보된 시각에 도착한 걸 확인하는 기상 관측자 같았어요. 놀람도, 분노도,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확답을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제공합니까? 거부합니까? 목이 쉴 만큼 소리를 질렀습니다. 테이블을 한 번 더 내리쳤어요. 펜꽂이가 쓰러졌습니다. 물컵이 흔들렸어요. 김무진 대령의 만년필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뚜껑을 닫는 찰칵 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대령은 제가 쏟아낸 말들이 빼곡히 적힌 회의록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윤상우 법무관을 봤습니다. 미세하게 턱을 당겼어요. 윤상우 법무관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던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양손으로 서류의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추는 동작이 느긋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히 기록되었습니다. 네 마디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 법무관은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미해군 무기국 내부 평가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남겨뒀어요. 우리 쪽 문서였습니다. 제가 출장 전에 첸에게 작성시킨 기술 분석 보고서. 거기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윤 법무관이 친 게 아닙니다. 김무진 대령의 만년필 자국이었어요. 밑줄이 그어진 문장을 읽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의 초공동 어뢰 기술은 이미 미군의 차세대 수중 전력을 최소 10년 이상 추월했음. 우리 해군 무기국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쓴 게 아니에요. 미 해군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드 첸이 작성하고 제가 결재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묵살했었어요. 한국 따위가 미국을 10년이나 앞섰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김무진 대령은 그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벤스가 자기 측 평가서조차 무시하고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를요. 김무진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군복 주름 하나 없이 단정했어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가 아니었어요. 마침표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라는 뜻이었죠.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빨간 밑줄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 문서를 저들이 갖고 있다는 건 우리의 기술 격차를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식 구매 협상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옳은 말이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쌓아올린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돈을 내고 기술을 산다. 그건 태평양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일 아침 다시 회의를 잡아 수위를 더 올린다. 첸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체념이 읽혔어요. 저도 읽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샤워기 아래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때렸지만 한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김무진 대령의 만년필이 종이 위를 긁던 서걱서걱 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의 정체를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건 기록이었습니다. 훗날 제 숨통을 끊을 무기가 될 기록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회의실 문을 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밤새 시나리오를 짰어요. 한국이 이틀 연속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무진 대령은 강경파고 위쪽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을 거라고요. 30년 경험이 알려주는 패턴이었어요. 한국은 결국 타협합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도권을 잡는 날이에요. 어제보다 더 구체적인 압박 카드를 준비해왔거든요. 그런데 회의실 풍경이 달랐습니다. 김무진 대령의 자리 앞에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제 쪽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반대였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직인이 표지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먹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것처럼 짙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눈이 좁아졌습니다. 뭔가 계산이 틀어지고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역제안을 들고 나온 거라면 오히려 좋았어요.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뜻이니까요. 깎고 다듬으면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동안 수천 번 해온 일이었어요. 김무진 대령이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쿵. 어제 제가 요구서를 내리꽂았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어요. 다만 울림이 달랐습니다. 제 요구서는 허세가 담긴 둔탁한 소리였고 이 서류는 뭐랄까 관 뚜껑을 닫는 소리 같았어요. 그때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끌어당겨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1조 R&D 데이터 접근 비용 10억 달러. 전액 선납. 숫자를 2번 읽었어요. 10억 달러. 한화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선납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분할도 아니고 후불도 아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10억 달러를 부르다니. 허풍도 이런 허풍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제2조 본 기술에서 파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 IP 일체, 대한민국 정부 영구 귀속. 눈동자가 요동쳤습니다. 영구 귀속. 이건 한국이 원천 기술의 주인이고 미국은 영원히 라이선스를 빌려 쓰는 을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미 해군 역사상 어떤 동맹국도 이런 조항을 들이민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협상 아닙니까? 모욕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서류를 손등으로 밀쳐내려 했습니다. 김무진 대령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제가 서있든 소리를 지르든 관심이 없다는 듯 자기 앞에 놓인 만년필 뚜껑을 돌리며
윤상호 법무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무관심이 주먹보다 아팠어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상호 법무관이 서류 사본을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노신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벤스 대령, 동맹과 비즈니스는 엄격히 분리됩니다. 국제방산기술 이전에 관한 바세나르 협정 제4조 제2항, 그리고 한미 방산협력 양해각서, 부속 의정서 제11조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기술 제공국은 자국 기술의 가치 산정 및 이전 조건에 대한 배타적 결정권을 보유합니다. 법조항을 줄줄 읊는 게 아니었어요. 칼로 도려내듯 정확한 근거를 짚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동맹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왔던 모든 억지가 법전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동맹은 안보협력의 틀이지 기술 무상 양도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 점은 미 국방부 법률 자문실의 판례 해석과도 일치합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윤 법무관이 인용한 건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 자체 법률 해석이었거든요. 제가 알아야 할 조항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도 무시해왔던 겁니다. 한국 따위에 적용될 리 없다고 업신여기면서요.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뭔가 빈틈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허점을 찾아낼 거라고 이를 갈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 기술 유출 시 손해배상 조항, 제3국 이전 사전 승인권, 훈련 데이터 접근 범위 제한, 모든 조항이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마치 미국이 수십 년간 다른 나라들에게 강요했던 독소 조항을 거울에 비춰놓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서류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윤상호 법무관. 이 노신사는 수십 년간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며 온갖 불합리한 조항에 쓰린 경험을 고스란히 뒤집어서 이 계약서에 녹여 넣은 거였어요. 미국이 갈고 닦았던 칼날이 이제 미국의 목에 대어진 겁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다 손이 멈췄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에 두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황당했으니까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10억 달러의 IP 연구 귀속. 김 대령. 이건 협상이 아니라 도발이에요. 미 해군을 상대로 이런 장난을 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잘 알고 있을 텐데. 김무진 대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목소리에 온도가 없었어요. 영화의 바닷물 같았습니다. 대령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어요. 벤스 대령, 이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친 공식 문서입니다. 장난이라는 단어를 쓰시기 전에 직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표지의 직인을 다시 봤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직인. 이건 김무진 개인이 꺼낸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요구안이었어요. 뒤집으려면 김무진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그래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끝이니까요. 이 조건을 워싱턴이 받아들일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까? 10억 달러를 선납하라니 의회가 웃을 겁니다. 김무진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아까 넘기지 않았던 바로 그 페이지였어요. 제7조, 특별조항. 정확히 72시간 내에 미 국방부 장관의 친필 직인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본 협상은 전면 파기됩니다. 김무진 대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사실을 낭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어떤 으름장보다 무거웠어요. 72시간이요? 사흘 안에 미 국방부 장관의 친필 사인을 받아오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블랙우드 중장도 넘어야 하고 합참의장도 넘어야 하고 국방부 장관실의 법률 검토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최소 3주가 걸려요. 그걸 사흘 안에 해내라니 불가능했습니다. 김무진 대령이 만년필을 들어 시계를 가리켰어요. 지금 시각 오전 9시 12분입니다. 72시간 후면 모레 오전 9시 12분이 되겠군요. 윤상호 법무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사본 한 부를 제 앞에 정확히 밀어놓았어요. 법무관의 얼굴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벤스 대령,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한 채 테이블에 손을 짚고 있었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데드라인을 찍히다니.
그것도 한국한테요. 김무진 대령이 가방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상호 법무관과 나란히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고리에 손을 올리기 직전 김무진 대령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저를 본 게 아니었어요. 테이블 위에 구겨진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15년 전에도 같은 회의실에서 서류를 구기셨죠.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는 구기신 서류를 다시 펴셔야 한다는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구겨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제7조의 72시간이라는 숫자가 시야에서 번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렸어요. 그 소리가 갑자기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제 옆에 서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대령님, 저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요. 하지만 30년간 쌓아온 오만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 통신기를 꺼내 블랙우드 중장에게 긴급 연락을 시도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장은 받지 않았어요. 72시간. 시계 바늘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 48시간 전. 호텔 스위트룸은 전쟁터였습니다. 침대 위에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노트북 세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룸서비스로 시킨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소파에 앉아 수정안을 끼적거리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이 쥐어짜낸 최후의 꼼수였습니다. 비용 분할 상환. 10억 달러를 한 번에 내는 건 불가능하니 5년에 걸쳐 나눠 내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여기에 공동 IP 소유권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양국 공동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설치라는 그럴싸한 문구로 포장했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사실상 기술에 대한 거부권을 쥐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이 제3국에 수출하려 할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장치를 심은 거예요. 데이비드 첸이 노트북 너머로 제 수정안을 훑어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대령님, 이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공동 IP 조항이 사실상 미국 거부권이라는 걸 한눈에 간파할 겁니다. 첸, 외교라는 건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포장을 찾는 게임이야.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해. 저는 수정안을 PDF로 변환해 한국 측 공식 이메일 주소로 송부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에 미세한 진동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함이었어요. 노트북 화면 구석에서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47시간 32분. 3분이 지났습니다. 수신함의 알림이 떴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3분 만에요. 저는 숨을 들이쉬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란에 반송 통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본문은 한 줄이었습니다. 기본 요건 미달. 원안 제1조 및 제2조, 조건 불충족으로 수리 불가. 발신자는 윤상호 법무관이었어요. 읽어보지도 않은 겁니다. 내용을 검토하고 반려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교묘하게 설계한 분할 상황과 공동 IP 조항을 단 3분 만에 자동 반송 처리한 겁니다. 마치 스팸 메일을 걸러내듯이요. 30년 경력의 미해군 대령이 밤새 짜낸 수정안이 스팸 취급을 받은 겁니다. 모니터를 노려봤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들의 원하는 수정을 전제로 낸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만 허용하는 구조예요. 저는 첸의 말을 씹어삼켰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미국은 언제나 협상의 구조를 설계하는 쪽이었습니다. 상대가 우리의 틀 안에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정확히 그걸 우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내야 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캐리어 안쪽 잠금 칸을 열었습니다. 기밀 등급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출장 전에 블랙우드 중장이 만일을 대비해서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한국에 선심 쓰듯 이전해준 구형 대잠 소나 기술 패키지. 당시 기준으로도 이미 한 세대 뒤처진 물건이었지만 포장만 잘하면 현물 교환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중장이 말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오후 회의 일정을 급하게 잡은 거였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김 대령,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현금 지불이 어렵다면 기술 대 기술 교환은 어떻겠습니까? 미해군의 대잠 소나 기술 패키지입니다. 시장 가치만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에요. 김무진 대령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든 기술 사양서를 꺼내 첫 페이지를 훑었어요. 5초가 걸렸습니다. 고작 5초요. 사양서를 도로 봉투에 넣더니 봉투째로 테이블 위를 밀어 제 앞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벤스 대령. 이건 2003년 버전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짚었어요. 2003년. 20년도 더 된 기술이라는 걸 5초 만에 간파한 겁니다. 박물관에 기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윤상호 법무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심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봉투를 도로 집어들며 이를 갈았어요. 뺨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이 5초짜리 감정에 산산이 부서졌어요. 퇴각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냈어요. 주한 미 대사관 무관부. 외교 채널을 통한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대사관 군사 담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대사관 차원에서 한국 국방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주시오. 동맹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조건이라는 취지로. 그리고 내일 회의에 무관부 직원을 동석시켜 주시오. 외교적 무게를 실으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대사관이 개입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니까요. 미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건 한미 관계 전체를 흔드는 신호탄이에요.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 무관부 직원 2명이 국방부 회의실 앞에 도착했어요.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사내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 정도 압박이면 김무진 대령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균열이 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에서 발이 멈췄어요. 윤상호 법무관이 회의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 2명이 다가가자 윤 법무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방산 보안 규정 제12조, 비인가 인원 접근 통제 조항입니다. 본 회의는 한미 방산 기술 협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전 승인된 협상 대표단 외의 인원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대사관 무관부는 사전 승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멈칫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턱이 빠질 뻔했어요. 윤 법무관이 인용한 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서명한 방산 보안 규정이었습니다. 미국 측이 만든 규정을 미국 측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든 규정 아닌가. 대사관 직원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맞았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 전에 설계한 보안 프로토콜이었어요. 그걸 한국이 역으로 들이밀어 미국 대사관 직원의 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윤 법무관은 무표정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규정은 양쪽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돌아섰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외교 카드가 눈앞에서 꺾여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김무진 대령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고 만년필이 그 옆에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발악해도 이 회의실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진 대령이 제 손목시계를 가리켰어요. 아무 말 없이 검지 하나로요. 저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23시간 47분. 데드라인까지 하루가 채 남지 않았어요.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안 통신기를 꺼냈어요. 블랙우드 중장에게 긴급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이상 워싱턴에서 직접 움직여야 했어요. 국방부 장관의 친필 직인. 그게 없으면 전부 끝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장님, 한국 측 72시간 데드라인 24시간 미만 잔여. 장관직인 없이는 협상 자체가 파기됩니다. 긴급 지시 요망. 1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 30분. 답이 없었습니다. 블랙우드 중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한 가지 뜻이었어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술을 훔쳐오라고 지시해 놓고 실패하면 모른 척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서울에 보내놓고 줄을 끄는 겁니다. 손에서 보안통신기가 미끄러졌어요. 카페 뒤에 둔탁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스위트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남산타워 불빛이 어둠 속에 또렷했어요.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김무진 대령은
아마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을 보내고 있겠죠. 초조해하거나 안달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시계가 제 편이니까요. 시계의 초침 소리가 스위트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23시간, 22시간, 21시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꼼수가 이 방에서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분할 상환은 3분 만에 반송됐고 구형기술 교환은 5초 만에 퇴짜 맞았어요. 외교 압박은 복도에서 차단됐고 워싱턴의 윗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들의 무표정한 얼굴 앞에서 제가 가진 모든 카드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카펫 위에 떨어진 보안 통신기의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워싱턴은 침묵했고 서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만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데드라인 5시간 전.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충혈된 눈, 깎지 못한 수염, 구겨진 셔츠 칼라. 30년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미해군 대령의 체면이 사흘 만에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부정이었어요. 한국의 어뢰가 진짜 그만큼 대단한지 아무도 실전으로 증명한 적이 없다는 논리. 서류상 스펙과 실제 성능은 다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제 프로젝트 레비아탄도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했어요. 실전 테스트에서 3번 연속 폭발했을 뿐이죠. 한국의 괴물 어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어요. 그래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명분이 생기니까요. 김무진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윤상호 법무관과 나란히. 늘 그렇듯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는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선수를 쳤어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령, 72시간이니 10억 달러니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당신들의 어뢰가 실전에서도 그 스펙을 증명한 적이 있습니까? 일부러 비웃음을 섞었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속 800km, 2단계 AI 유도, 서류에 뭘 쓰든 자유지만 바다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우리 레비아탄도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했어요. 물속에 들어가니 2000도짜리 불꽃놀이가 됐지만 스스로 자학하는 말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 어뢰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는 게 급선무였어요. 실전 데이터 없이 10억 달러를 내놓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서면 데드라인 자체가 무의미해지니까요. 김무진 대령이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미세하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정된 대사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저 말을 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허리춤에 고정된 보안 통신기가 울렸어요. 진동이 아니라 경보음이었습니다. 긴급 채널. 미해군 작전 통신망에서 최상위 우선순위로 분류되는 주파수였어요. 이 채널이 울린다는 건 태평양 어딘가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통신기를 꺼내 귀에 대는 순간 고막을 찢는 소리가 쏟아졌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미해군 7함대 소속 원자력 잠수함 USS 노스캐롤라이나. 동해상 훈련 구역에서 미확인 초고속 수중 물체의 소나망 전면 돌파당했습니다. 제임스 카터 중령의 목소리였어요. 7함대 소속 최정예 원자력 잠수함 함장. 태평양에서 가장 차분한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카터 중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속도 추정치 시속 800km 이상. 반복합니다. 800km 이상. 기존 어뢰 궤적과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기포 차폐로 음향 탐지 자체가 불가합니다. 숨이 멎었어요. 시속 800km. 방금 제가 뻥튀기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가 실제 바다에서 미해군 최정예 잠수함의 소나망을 찢어버린 겁니다. 회피 기동 전면 불가. 반복합니다. 회피 기동 전면 불가. 대상 물체가 아군 함체. 300m 이내까지 접근 후 자체 이탈했습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카터 중령의 마지막 문장이 통신기를 타고 회의실에 울렸어요. 볼륨이 높았던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너무 조용했던 겁니다. 김무진 대령도 윤상호 법무관도 첸도 저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카터 중령의 거친 숨소리만 통신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들고 있던 펜이 손에서 빠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도 반응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뻥튀기가 아니었어요. 서류상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초공동 어뢰는 지금 이 순간 동해 한복판에서 미해군이 보유한 가장 정교한 소나 체계를 농락하고 있었어요. 300m까지 접근한 뒤 스스로 빠져나갔다는 건 원한다면 격침시킬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하지 않은 건 자비가 아니라 시위였어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너희를 끝낼 수 있다는. 김무진 대령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 벽면에 대형 모니터를 껐습니다. 모니터에 뭐가 떠 있었는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제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펜에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김무진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전 증명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서늘했어요. 칼날보다 차가운 건 그 목소리에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승리의 환호도 없었고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사실을 확인하는 어조였을 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말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카터 중령의 비명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회피 기동 전면 불가. 미해군 잠수함 함장이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치욕인 문장입니다. 그 치욕이 서울 한복판 이 회의실까지 날아온 거예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으며 간신히 앉은 자세를 유지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국과 통화할 시간을 주시오.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더 주십시오. 애원이었어요. 30년 경력의 미해군 대령이 한국 대령에게 시간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장면이었어요. 김무진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상호 법무관 쪽으로 시선을 보냈어요. 그 눈짓의 의미를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차례라는 뜻이었어요. 윤상호 법무관이 가방에서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두꺼운 계약서와는 달랐습니다. 법무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읽기 시작했어요. 벤스 대령,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제 7조는 이미 봤습니다. 72시간 데드라인. 그 뒤에 뭐가 더 있다는 겁니까? 법무관이 종이를 가리켰어요. 제 7조 제2항. 특별 조항의 부속 조항이었습니다. 제가 넘겨버린 페이지 뒤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 7조 제2항. 72시간 만료 시 미합 중국의 우선 협상국 지위는 자동으로 영구 박탈됩니다. 법무관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보유한 초공동 어뢰 관련 기술의 제3국 수출 제한은 자동 해제됩니다. 제3국 수출 제한 자동 해제.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호흡이 멎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30년 경력이면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국은 이 기술을 독일에, 프랑스에, 이탈리아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우선권은 영원히 사라지고 한국의 괴물 어뢰가 태평양뿐만 아니라 대서양과 인도양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미해군의 수중 패권이 한 장의 조항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이 조항을 설계한 사람을 봤어요. 윤상호 법무관. 백발의 노신사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독소 조항에 짓눌리며 삼킨 울분을 이 한 장에 전부 쏟아넣은 거였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다른 나라에 강요했던 시간 압박과 지위 박탈 전술을 정확히 역으로 되돌려준 겁니다. 대령님,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72시간이 만료되는 즉시 제3국 수출 제한은 영구히 자동 해제됩니다. 남은 시간은 4시간 52분입니다. 법무관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문장이 제 관 뚜껑에 박힌 못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엎드리듯 두 손을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데이비드 첸이 제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게 시야 끝에 보였습니다. 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당하게 사야 한다고, 갑질할 때가 아니라고 팩트를 들이밀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묵살했어요. 보안 통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블랙우드 중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째 신호음이 끊기며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습니다. 워싱턴은 끝까지 침묵했어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회의실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1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 의자에 앉아 보안 통신기를 쥐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블랙우드 중장에게 보낸 문자 12통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단 한 통도 읽은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건 3분 전이었습니다. 중장님, 10분 남았습니다. 장관 직인 없이는 우선 협상권이 영구 박탈됩니다.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제발이라는 단어를 군 통신에 쓴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김무진 대령과 윤상호 법무관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조용했어요. 테이블 한가운데 노트북이 한 대 놓여 있었고 화면에 디지털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숫자가 초 단위로 깎여 나갔어요. 9분 53초, 9분 52초, 9분 51초. 김무진 대령이 그 타이머를 설치한 건지 윤 법무관이 켜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도는 명확했어요. 저한테 보여주려는 거였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제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첸의 노트북 화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메일함이 열려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온 메일은 없었습니다. 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정당하게 사라고 했으니까요. 7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났습니다. 보안 통신기를 한 번 더 들었어요. 블랙우드 중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에서 끊겼습니다. 자동 응답기조차 뜨지 않았어요. 수신 거부였습니다. 중장이 제 번호를 차단한 겁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통신기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김무진 대령이 그 소리에 시선을 잠깐 돌렸다가 다시 타이머로 눈을 돌렸어요. 그뿐이었습니다. 5분. 저는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김무진 대령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김 대령, 사흘만 더 주면 장관 직인을 받아올 수 있소. 사흘이 무리라면 이틀이라도.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매달리는 톤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던 그 입으로 지금 한국에게 시간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김무진 대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정면으로 봤어요. 3일 만에 처음으로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건 확인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벤스 대령, 72시간은 72시간입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김무진 대령은 다시 타이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3분. 저는 데이비드 첸을 봤어요. 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 섬광 같은 것이 지나갔어요. 첸이 입술을 깨물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은 거예요. 첸이 노트북 자판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핵심 데이터 백업이었어요. 협상이 파기되기 전에 한국 측이 시험 과정에서 보여줬던 기술. 사양 일부라도 몰래 저장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첸은 기술자였어요. 이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짓으로 허락했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의 본능이었습니다. 첸의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렸어요.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들었어요. ACCESS-DNID. 굵은 흰색 글씨가 빨간 배경 위에서 전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경고음이 울렸어요. 첸이 황급히 다른 키를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우스도 먹통이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잠겨버린 겁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빼돌리려 할 거라는 거려. 보안 프로토콜은 처음부터 가동되어 있었습니다. 데드라인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어쩌면 첫날부터 우리의 모든 접근 경로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첸이 의자에서 물러앉으며 양손을 들었어요. 항복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붉게 전멸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분. 타이머의 빨간 숫자가 59초, 58초, 57초를 찍으며 깎여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환기 장치의 웅웅거림도, 첸의 타자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타이머 숫자가 바뀔 때마다 미세하게 깜빡이는 빛만이 네 사람의 얼굴 위를 스쳤어요. 30초, 20초, 10초. 저는 눈을 감았어요. 9, 8, 6, 5, 4, 3, 2, 1, 0.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짧고 단호한 단이름이었어요. 한 번 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소리가 모든 걸 끊어놓았어요. 윤상호 법무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된 서류를 꺼냈어요. 표지에 미해군 공식 자격 박탈 및 협상 파기 통보서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법무관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직인을 꺼냈어요. 쾅! 붉은 직인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먹물이 번지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소리가 관뚜껑에 못을 박는 망치질처럼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김무진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에 브리핑 자료를 가지런히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 장도 남기지 않았어요. 동작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3일간 벌인 모든 발악이 이 사람의 하루 업무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듯이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계급장도 체면도 내팽개쳤습니다. 테이블을 짚으며 김무진 대령 앞을 가로막았어요. 잠깐, 김 대령. 내가 내 연금을 걸고서라도 보증하겠소. 장관 직위는 반드시 받아오겠습니다.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더. 제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비참하게 울렸습니다. 미해군 대령이 개인 연금을 담보로 내밀며 한국 대령에게 매달리는 광경이었어요. 30년 전 이 자리에 서 있던 제가 봤다면 저 꼴이 뭐냐고 비웃었을 겁니다. 김무진 대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메인 전원 패널로 걸어갔어요.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찰칵. 회의실 조명이 꺼졌어요.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프로젝터가 꺼졌어요. 환기 장치의 웅웅거림이 멎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비상등의 초록빛만 희미하게 남았어요. 김무진 대령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우리는 미국 납세자가 아닙니다. 짧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3일간의 모든 협상이, 30년간의 모든 갑질이, 15년 전의 모든 조롱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제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가볍지만 단호한 힘이었어요. 김무진 대령이 제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밀쳐낸 게 아니라 치운 겁니다.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듯이. 저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형광등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김무진 대령과 윤상호 법무관의 실루엣이 그 빛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등이 점점 작아졌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철문이 닫히며 울린 금소금이 회의실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15년 전 워싱턴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단을 내쫓고 문을 닫았을 때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문 안쪽에서 웃고 있었어요. 지금은 문 안쪽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비상등의 초록빛 아래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윤상호 법무관이 직인을 찍은 파기 통보서였습니다. 붉은 먹물이 초록빛에 번져 검게 보였어요. 첸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류 위에 붉은 직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한국에게 선사했던 차가운 철문의 정적이 이제 제 목을 조르는 사형 선고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48시간 뒤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뒤 곧장 비행기를 탄 건 아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블랙우드 중장에게 대면 보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중장의 비서실은 제 면담 요청을 3번 연속 거절했어요.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말아먹고 한국에게 쫓겨난 대령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죠. 함부르크행 비행기에 오른 건 제 판단이었습니다. 함부르크 국제 방산 박람회. 전 세계 방산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의 행보를 직접 감시해야 했어요. 제7조 제2항에 의해 제3국 수출 제한이 풀렸다는 건 한국이 이 박람회에서 기술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니까요. 유럽 쪽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한국의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함부르크 매세 전시장은 거대했어요. 축구장 12개를 합쳐놓은 규모의 홀에 전 세계 30여 개국의 방산 업체가 부스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터키. 익숙한 깃발들이 천장에서 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전시장 중앙 메인 홀이었어요.
다른 부스들보다 2배는 넓은 공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부스. 그 한가운데 실물이 놓여 있었어요. 길이 6m, 직경 533mm의 검은 동체. K초 공동 어뢰였습니다. 조명이 동체의 곡면을 따라 흘렀어요. 전시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기 같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몰려 있었어요. 유럽 각국의 군복과 양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저는 인파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틀 전까지 미국만 접근할 수 있었던 기술이 지금 전 세계 앞에 공개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흘을 허비하는 동안 잃어버린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전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사내 한 명이 수행원 4명을 대동하고 한국 부스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빨랐어요. 거의 돌진에 가까웠습니다. 장신의 은발, 곧게 편등, 군인 출신 특유의 걸음걸이였어요. 수행원 중 한 명이 가죽 서류 가방을 양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하인리히 폰 슈타인, 독일 연방방위비 장비정보용부 조달 총괄국장이었어요. 유럽 방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갑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20년 전 독일의 바라쿠다 어뢰 프로젝트가 실패한 뒤 수중 전력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건 업계의 상식이었어요. 폰 슈타인이 한국 부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무진 대령이 부스 안에서 걸어 나왔어요. 서울 회의실에서와 같은 군복, 같은 자세,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폰 슈타인이 김무진 대령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김 대령, 독일 연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폰 슈타인의 목소리가 주변 소음을 뚫고 들렸어요.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수행원이 가죽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두꺼웠어요. 제가 사흘간 씨름했던 한국 측 원안보다도 더 두꺼웠습니다. 1조 2천억 원. 어뢰 전력화 특별 예산입니다. 어제 연방의회에서 긴급 가결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조 2천억 원. 미국이 돈 한 푼 안 내려고 72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독일은 단 24시간 만에 연방의회를 움직여 1조 2천억 원의 특별 예산을 만들어 온 겁니다. 제가 3분 만에 반송당한 분할 상환안을 끄적거리고 있을 때 폰 슈타인은 의회 복도를 뛰어다니며 예산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김무진 대령이 계약서를 받아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어요. 윤상호 법무관이 옆에서 조항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울 회의실에서 봤던 그 짧은 눈짓 교환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어요. 서울에서는 거절의 신호였고 함부르크에서는 수락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럽 방위사령부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나토 동맹 채널을 통해 독일에 압력을 넣어야 했어요. 독일이 한국 어뢰를 단독 도입하면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한 유럽 해군 표준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유럽 방위사령부 기술협력 담당관이 받았습니다. 독일의 한국 어뢰 도입 계약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나토 표준 호환성 심의를 요청하시오. 심의 기간만 최소 6개월을 벌 수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담당관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벤스 대령, 이미 늦었습니다. 폴란드 해군 참모부에서 30분 전에 한국 부스에 공식 접촉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조달국장도 오늘 오후에 도착합니다. 폴란드, 이탈리아, 제 귀가 멍해졌어요. 독일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해군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미국이 72시간 동안 벽을 치고 있는 사이 한국의 괴물 어뢰 소식은 이미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전시장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폴란드 해군 대표가 서 있었어요. 이탈리아 군 관계자 3명이 통역과 함께 부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방산 담당관이 브로슈어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각국의 깃발이 한국 부스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폰 슈타인과 김무진 대령이 계약서 위에 나란히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며 카메라를 향해 선 두 사람의 뒤로 K초 공동 어뢰의 검은 동체가 웅장하게 빛났어요. 플래시 불빛 사이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갈색 머리를 짧게 자른 40대 여성이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최전방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목에 걸린 기자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세계 최고 권위의 방산 전문지였어요. 엠마 스미스 수석 기자. 미국의 방산 패권을 일관되게 옹호해왔던 바로 그 매체의 간판 기자였습니다. 스미스 기자가 폰 슈타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국장님, 독일 연방이 이례적인 속도로 예산을 가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폰 슈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서를 들어 카메라 앞에 보이며 입을 열었어요. 미국이 어리석게 주저하던 72시간 덕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독일은 전 세계 바다의 룰을 바꿀 게임 체인저를 확보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저는 인파 뒤에서 그 문장을 들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어요. 미국이 어리석게 주저하던 72시간. 그 72시간의 책임자가 접니다. 로버트 E. 벤스, 미 해군 대령. 스미스 기자가 이번에는 김무진 대령에게 마이크를 돌렸어요. 김 대령님,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 독일과 정격 계약을 체결하신 겁니까? 김무진 대령은 한국어로 답했어요. 통역이 영어로 옮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적절한 대가를 치르는 파트너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적절한 대가. 서울 회의실에서 저는 그 대가를 한 푼도 치르지 않으려고 발악했어요. 독일은 24시간 만에 1조 2천억 원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면 한쪽은 훔치려 했고 한쪽은 사려 했다는 거예요.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악으로 폰 슈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린 뒤 폰 슈타인이 받았습니다. 전시장 어딘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슈타인 국장, 벤스 대령입니다. 이 계약은 나토 동맹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고를 요청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폰 슈타인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벤스 대령, 승자는 문서로 행동하는 법입니다. 미국이 문서를 거부하는 동안 독일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수화기를 귀에서 떼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손이 축 늘어졌어요. 전시장 대형 전광판에 속보가 떴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헤드라인이었어요. 단독. 오만한 미 해군의 참사. 한국의 괴물 어뢰 기술을 훔치려다 독일에게 태평양을 통째로 뺏기다. 엠마 스미스 기자의 서명이 달린 기사였습니다. 헤드라인의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오만한 미 해군. 참사. 훔치려다. 뺏기다. 전 세계 방산 관계자 수천 명이 이 헤드라인을 지금 이 순간 읽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 수뇌부도 읽겠죠. 블랙우드 중장도요. 저는 전시장 구석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연속으로 진동했어요. 워싱턴에서 오는 연락이었습니다. 펜타곤 참모진, 해군 작전사령부, 상원 예산위 담당관. 서울에서는 제 전화를 받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사흘 전에는 기술을 훔쳐오라는 독촉이었고 지금은 책임을 묻겠다는 소환이었어요. 전시장 건너편 한국 부스에서 각국 대표들의 악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조명 아래에서 펄럭였어요. 저는 벤치에 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 조이지 못하던 나라가 지금 유럽의 군사 강국들을 줄 세우고 있었어요. 돈다발을 들고 뛰어오는 건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었고 프랑스였고 폴란드였고 이탈리아였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블랙우드 중장실에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2월 14일 오전 9시 해군 작전사령부 징계위원회 출석 명령. 2월 14일 이틀 뒤였습니다. 2월 14일 워싱턴. 미 해군 작전사령부 본관 3층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창문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고 차가웠어요. 긴 테이블 뒤로 5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한가운데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 장치에 빨간 불빛이 전멸하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의자가 없었어요. 피해자에게는 의자를 주지 않는 게 이 방의 규칙이었습니다. 30년간 남의 징계 서류에 사인하는 쪽에만 앉아봤지 이쪽에 서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위원석 중앙에 앉은 인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서 씨, 블랙우드 중장이었어요. 심장이 뒤틀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상했으니까요.
서울호텔 스위트룸에서 12통의 문자를 씹었던 그 인간이 지금 제 30년 경력을 끝장낼 심판석에 앉아 있었어요. 중장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김무진 대령의 무표정과는 달랐어요. 김무진의 무표정은 절제였고 블랙우드의 무표정은 회피였습니다. 제가 불타는 동안 자기 손에 묻은 기름을 닦아낸 인간의 얼굴이었어요. 블랙우드 중장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로버트 E. 벤스 대령, 서울 출장 기간 중 독단적이고 무능한 협상 운영으로 대한민국 측과의 기술 도입 협상을 전면 파기시킨 건에 대해 소명하시오. 독단적이고 무능한. 그 두 단어가 고막을 찢었어요. 독단적이라고요. 동맹의 목줄을 쥐고 흔들어서라도 기술을 훔쳐오라고 지시한 건 저 입이었습니다. 예산은 1달러도 쓸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도 저 입이에요. 저는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책임이 제 독단이 됐어요.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때 블랙우드 중장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어요. 경고였습니다. 한마디라도 자기 이름을 꺼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중장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제 앞에 놓인 서류였어요. 파면 및 군사법정 회부 동의서. 중장의 사일란에 이미 매정한 펜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블랙우드의 지시를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가 없었어요. 보안 통신기의 통화 기록은 암호화 채널이라 자동 삭제됩니다. 화상회의 녹화도 중장 측에서 삭제했을 거예요. 남은 건 제 진술뿐인데 중장의 입에서 나올 단어는 뻔했습니다. 벤스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30년간 충성했던 조직이 제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꼬리는 잘린다는 것. 그리고 꼬리는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 블랙우드 중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벤스 대령의 독단적 강압 협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미합 중국의 우선 협상국 지위를 영구 박탈했으며 초공동 어뢰 핵심 기술은 독일 연방에 독점 이전되었다. 미 해군의 차세대 수중 전력 확보는 최소 15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연기였습니다. 위원들 앞에서 자신은 피해자라는 인상을 심으려는 거였어요. 한국 통제 하나 못한 무능한 부하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는 서사를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로버트 E. 벤스 대령을 직무해임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군사법정 회부를 권고한다. 중장이 펜을 들었어요. 징계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거. 서울 회의실에서 김무진 대령의 만년필이 내던 소리와 같았습니다. 김무진은 제 유죄를 기록했고 블랙우드는 제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이해 없습니까? 위원 한 명이 물었어요. 저는 위원석을 둘러봤습니다. 5명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이의가 있든 없든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챙겨 일어났어요. 블랙우드 중장이 먼저 나갔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스쳐 지나가는 중장의 군복 소매에서 별 3개가 형광등 빛에 번쩍였습니다. 저 별들을 지키기 위해 제 30년을 먹잇감으로 던진 겁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데이비드 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함께 돌아온 뒤로 첸은 한마디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의 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고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경고를 묵살한 건 저였고요. 첸이 다가왔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첸의 눈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민, 분노, 그리고 체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발로 차버리셨군요. 씁쓸한 목소리였어요. 일침이라기보다는 부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첸이 옳았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였고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야 했어요. 그 단순한 진실을 30년짜리 오만이 끝까지 가로막았습니다. 첸이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군복을 벗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직후 인사처에서 계급장 반납을 통보받았어요. 사물함에서 사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셔츠가 어색했어요. 30년간 군복만 입었더니 민간인 옷이 남의 것 같았습니다. 펜타곤 본관 로비를 걸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성조기가 걸려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30년간 이 로비를 지나며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어요. 오늘은 고개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 거대한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 해군 함정과 유럽 연합해군 함정이 나란히 항해하는 항공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독일 프리기탐의 선체에 독일 연방해군 십자 문양이 선명했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해군, EU 해군과 K초 공동 어뢰 합동 훈련 전격 실시. 미 해군 불참. 미 해군 불참.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태평양에서 미국 없이 합동 훈련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동해에 군함 한 척 띄울 수 없다고 제가 믿었던 그 바다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따르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함부르크 방산 박람회 장면이 나왔어요. 폰 슈타인과 김무진 대령의 악수 사진이 떴습니다. 그 아래로 제인스 디펜스의 헤드라인이 흘렀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청이 아니다. 엠마 스미스 기자의 서명이 달린 기사였습니다. 저는 전광판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15년 전 워싱턴 복도에서 한국 대표단을 내쫓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주제에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그때 제가 내뱉은 말이 지금 이 전광판에 비친 현실로 되돌아왔어요. 한국은 그 무기를 다뤘습니다. 다루는 정도가 아니라 완성했어요. 세계 최초로 완성한 뒤 미국이 무릎을 꿇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룰 수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내민 청구서를 감당할 주제가 못 되는 건 처음부터 워싱턴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었어요. 10억 달러가 아까워서 1조 2천억 원을 독일에게 뺏겼고 갑질이 편해서 태평양의 열쇠를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왔어요. 2월에 워싱턴은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코트 깃을 세우며 주차장으로 걸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자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계급장이었어요. 반납 전에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넣었던 모양입니다. 독수리와 닻이 새겨진 금속 조각. 30년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움켜쥐었습니다. 모서리가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펜타곤 건물 위로 성조기가 펄럭였어요. 저는 그 깃발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간 저 깃발 아래에서 세계의 주인이라고 믿었어요. 한국 따위는 언제든 고개를 숙일 거라고,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틀렸습니다. 김무진 대령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복도에서 돌아서던 그 등이 떠올랐습니다. 굴욕을 삼키면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그 사내가 100번의 실패를 딛고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복수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문서 한 묶음과 만년필 한 자루로 미 해군 대령의 30년을 끝장낸 거예요. 주차장에 제 차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K초 공동 어뢰의 제3국 수출 문의가 2주 만에 14개국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가 공식 절차에 착수했으며 라디오를 껐어요. 핸들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14개국. 제가 사흘간 갑질하며 허비한 시간이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미국이 독점할 수 있었던 기술이 지금 지구 반대편 14개 나라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차를 몰고 워싱턴 시내를 빠져나왔습니다.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회색 물결이 2월의 찬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로 펜타곤 건물의 오각형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30년간 저 건물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거대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작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함부르크에서, 동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비하면요. 계급장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독수리와 다 30년의 영광과 오만이 이 작은 금속 조각에 전부 담겨 있었어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2월의 매서운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저는 계급장을 쥔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놓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주먹을 도로 걷어들였습니다. 계급장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버리기에는 제 오만이 아직 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창문을 올렸습니다. 포토맥 강의 바람이 차단됐어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어요. 뉴스가 두려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또 흘러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펜타곤에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었고 집에는 빈 거실만 있었어요. 저는 그냥 달렸습니다. 포토맥 강을 따라 목적지 없이 백미러의 펜타곤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30년의 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15년 전 한국 소령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워싱턴 복도에서 돌아서던 그 등, 굽히지 않았던 그 등이요. 그때 저는 그 등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제 등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